저는 현재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로 있고요. 이전에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하면서 이코노미스트로 주로 일했습니다. 환율, 주가, 금리 이런 걸 예측하고 시장 평가를 받아서 했었죠. 지금은 삼고 침체를 할 수 있을 만큼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월급으로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삼고 시대가 계속 지속하리라 보시나요? 예, 상고 시대가 머지않아 저는 끝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상고하면은 그동안 그 경제가 좋고 유가가 오르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죠. 특히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금리를 많이 올리니까 달러가 강세되고 원화 가치는 떨어진 우리 고환율 상황이 전개됐죠. 예, 그런데 빠르면 올 4분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저는 상고가 많이 완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인데요. 미국 GDP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정도 됩니다. 3분기까지는 미국 소비가 아주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4분기부터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올라가고 있고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소비를 많이 해가지고 저축률이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학자금 상환해야 되죠. 소비할 돈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아마 4분기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든지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수요가 위축되고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요. 예, 미국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달러 강세 현상도 약화될 것입니다. 이것들이 좀 심화되면요. 예, 그동안 상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계속 안 되면서 이제 경제가 좀 많이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최근 1년 동안 수출이 많이 감소했죠. 예, 그러나 9월부터 조금 좋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수출이 감소했던 거는 품목별로는 반도체였죠. 반도체가 2018년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였는데요. 올해 14%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수출 비중이 2018년에 27%였는데 올해 그 20%로 떨어졌죠.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안 돼가지고 우리 수출이 나빠졌는데요. 근데 지난 9월 통계 보니까 이제 반도체 수출, 중국 수출이 거의 100억 달러 넘어서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그 10월 통계를 보니까요. 관세청에서 10일 단위로 수출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 통계를 보니까 일평균 수출이 9.2% 증가했습니다. 아마 4분기에는 수출이 증가하면서요. 무역 수지도 흑자나면서 빠른 경제 성장은 아니지만은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5%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올 4분기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부분적으로 회복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달러 강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달러 이제 사야 되나 약간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오르니까. 그래서 달러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지금 달러 살 때가 아니고요. 오히려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좀 줄일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최근 2개월 동안 달러 가치가 올랐어요. 우리가 흔히들 달러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주요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 달러 지수죠. 그게 얼마 전에 1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6 안팎에서 올라왔습니다. 달러 강세 보이고 있죠. 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중기적으로 보면은 작년 9월, 10월에 달러 지수가 114였습니다. 114에서 100까지 떨어졌다 106까지 반등했는데요. 네, 그런데 4분기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그 다음에 금리가 낮아지면요. 특히 10년 국채 수익률이 지금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있는데 금리가 낮으면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요. IMF 경제 전망에 따르면은 2028년까지 세계 경제에서 미국 비중 축소입니다. 네, 그거는 달러 가치가 앞으로 5년 정도 하락한다는 겁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겠죠. 그러면 미국의 정부 부채, 대순부채가 높기 때문에요. 이런 거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중기적으로도 달러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은 달러를 사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비중이 높다면은 줄이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미국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게 될지 궁금합니다. 예, 미국 경기 침체가 오면은 실물하고 금융시장에 갇힌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중국으로 수출은 감소했지만 미국으로 수출 비중 꾸준히 늘었어요. 미국 수출 비중이 올해 18%까지 늘었는데요. 예,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면은 우리 상품 덜 수입해 가죠.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기업이익도 감소하면서 기업이익이 감소하면 미국 주가가 떨어질 수가 있죠. 특히 지금 미국 저가는 제가 명목 GDP나 산업 생산, 고용, 소매 판매,
M2 이런 거로 평가해도 최소한 10% 이상 가대평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가대평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형 펀드로 세계 자금들이 덜 들어오고요. 외국인들이 우리 이거 주식을 팔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명목 GDP, 일평균 수출 M2에 비해서 10% 이상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가는 미리서가 저평가되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미국가만큼 그렇게 많이는 하락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저성장 늪에 빠졌다라는 뉴스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가 계속 되리라고 보시나요? 예, 제가 아까 올가 하반기 내년에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그거는 단기 순환상의 문제고요. 구조조조 중장기적으로 하면 우리 잠재 성장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1980년 10%였어요. 그 이후로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2% 안팎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나 2030년 가면 1%, 그 이후에 가면은 우리 잠재 성장이 0%대에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잠재 성장이 이렇게 하라는 것은 주로 노동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기업들이 이미 자본 탁을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숫자가 크게 안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경제가 2%만 성장해도 잘한 성장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그 기업 부채율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고 이제 믿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인데 정부의 이제 곡간도 점점 비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렇게 크게 염려할 정도의 상황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기업 부채, 가계 부채는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GDP 대비 기업 부채가 작년 말 기준으로 120%가 넘었었어요. 97년 외환위기 전에 117%였습니다. 그때보다 높죠. 가계부채는 97년 50%에서 작년 말에 105%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계부채가 높으니까요. 기업들이 과거처럼 투자도 많이 할 수 없고 가계부채가 높으니까 가계가 많이 소비할 수가 없죠. 근데 다행히 우리 정부 부채가 GDP 대비 47%라요. 대부분 선진국 다 100% 넘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좀 긴축 재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썼다. 그러면서 긴축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업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마저 돈을 안 쓰면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정부가 어느 정도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IMF 때 이후 제일 힘들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서 개인들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사실 중소기업 일부 개인들은 IMF 때보다도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웠죠. 그때 외환위기 때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그 이전에 8% 10% 성장한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로 떨어졌는데요. 지금은 우리 경제가 2% 성장한 겁니다. 그만큼 차별화가 심화됐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7% 10% 성장할 때는요. 경제 규모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경제가 2%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경제 커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나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 퇴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은 저성장은 차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성장이라는 거는 우리 좋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임금이 많이 안 오를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거 저성장, 저금리 시대, 금리는 지금 높지만 중기적으로는 다시 떨어질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어떻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주식에서 한 달에 300만 원 벌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면서 300만 원 벌기는 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저성장, 저금리 조만간 도래할 텐데요. 어떻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로소득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로소득 가지고는 우리 노후를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금융을 공부하면서 금융으로 부를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금리가 높아서 은행에 예금만 해둬도 연 5%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로 연간 5% 수익 내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들 많이들 요즘에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고금리 시대에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들어가면서
사실 모든 자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됩니다. 제가 명목 잠재 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은 한 2% 되는데요. 명목 잠재 성장률 보니까 한 3.7% 정도 돼요. 그러면 모든 자산 가격이 그보다 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 GDP가 3.7% 상승한다면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 4 내지 5%고 은행 금리도 뭐 한 3%대가 적합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성장 시대는 우리가 모든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명목 GDP에 비해서 때로는 코스피가 가대평가하고 가소평가되는데요. 지금은 가소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4%가 넘었는데요. 이거 명목 성장률에 비해서 또 채권도 가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가소평가된 채권하고 지금은 그 주식을 서서히 사야 될 때고요. 그 다음에 은행예금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의 투자의 적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채권 금리를 결정하는 게 제일 처음에 경제성장 물가상승률이에요.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잠재성장이 머지않아 1%대로 떨어진다는 거죠. 최근 금리가 올랐던 건 물가 때문이었어요. 근데 물가가 6%까지 올랐다가 최근 2%대도 한번 진입했지 않습니까? 지난 6월에. 그리고 3%입니다만 내년에는 2% 중반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는 돈이 남아도는 경제예요. 저축이 우리 투자보다 저축이 많습니다.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것도 물론 이것도 차별화예요. 중소기업들 굉장히 힘들죠. 근데 지난 6월 말 현재 보니까 우리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917조 원이나 됩니다. 전체적으로 돈이 남아도는 경제라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투자 크게 안 늘리죠.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을 거예요. 은행은 기업들이 돈을 덜 빌렸으면요. 그 돈 가지고 유가증권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요. 유가증권이라는 게 주식 아니면 채권입니다. 은행들이 위험하다고 주식은 별로 안 사요. 앞으로 채권만 꾸준히 사갈 겁니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경제성장이 떨어지고 저축이 투자보다 많고 앞으로 대기업의 자금 수요가 둔화되면서 그 돈 가지고 은행이 채권을 사면서 금리는 장기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금리가 조금 오를 수가 있지만은 내년, 내후년 이렇게 보면은 지금 채권 투자의 그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4.3%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우리 명목 잠재 성장이 3.7%인데요.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명목 잠재 성장을 떨어지니까 금리도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채권 투자의 적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전망하셨듯이 3분기에는 증시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증시가 지금 좀 많이 내려왔는데 그래도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투자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여기서 조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1월, 12월 내년 상반기 가면서 주가가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가 선행지수가 OECD 기준으로는 지난 2월에 저점을 치고 지금 9월까지 상승했고요. 통계청의 선행지수도 4월을 저점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선행지수가 오른다는 것은 현재 경기는 나쁘지만 앞으로 오른다는 거죠. 선행지수와 주가는 큰 흐름이 같아요. 그래서 OECD 한국 선행지수가 2021년 5월에 정점을 쳤죠. 우리 통계청 선행지수 순환변동점 그해 6월에 정점을 쳤어요. 3,300 넘었던 주가가 2,200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선행지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속도의 문제지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수출이 감소하면서 최근 몇 개월 동안 무역수지가 흑자나서 우리 언론에서 불황형 흑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4분기에로는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5% 이상이 되고요. 무역수지 흑자도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주식시장에 상당히 긍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오르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 기간 때 주식 비중을 좀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미국 나스닥이나 S&P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올라줬잖아요. 우리 코스피는 그렇게 크게 많이 반등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수가 나스닥하고 코스닥이에요. 최근에 코스닥이 좀 떨어져가지고 나스닥보다 좀 떨어졌지만은, 나스닥, 코스닥 거의 같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우리 S&P 500 미국 주가 수익률하고 우리 코스피 수익률하고 올해 거의 같습니다. 우리 주가가 결코 덜 오르는 거 아니고요. 근데 최근 10월에 들어서 우리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S&P 500보다 수익률이 좀 낮습니다만은 우리 주가가 올해 들어서 세계 평균보다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 4분기에는 우리 주가가 오르면서 미국 S&P 500 혹은
우리 코스닥이 나스닥보다 상승률이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가 10% 또는 20% 정도 적평가돼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우리 코스피를 평가할 때 거시적인 변수로 평가하는데요. 우선 명목 GDP예요. 명목 GDP 올해 2.5% 성장한다고 가정하면요. 이거 절대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실질 1.2, 물가 한 1.3%, GDP 디플레이트 1.3%인데요. 네, 그 정도 2.5%만 성장하더라도 우리 코스피가 적정 수준이 3천 정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을 M2로 나눈 유동성에 비해서 코스피 이걸 평가해도 한 10% 가소평가됐고요. 그 다음에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일평균 수출이 26억 달러로 많이 증가했어요. 그거로 평가해도 코스피는 한 10% 안팎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이런 거 거시경제 변수에서 10% 혹은 20%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그 주식 비중을 늘리라고 권유하지만은 2020년, 2021년에는 그런 모든 변수에 비해서 코스피가 20, 30% 가대평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주식 비중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지금 코스피가 저평가 영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것 같은데 미국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미국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줄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 내년에는 미국 쪽으로는 수출이 감소할 수 있지만은 중국이 오늘 그 소매 판매 발표했습니다만 예상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중국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중국으로는 내년에 그 수출이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수출 영향은 중국이나 아세안 국가, 인도 같은 나라가 상쇄해 줄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은 전 세계 자금이 주식형 펀드로 돌들어죠.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평가하기로는 우리 코스피도 저평가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50원이 약간 넘었습니다만 이거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원화 가치도 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외국인들은 원화 가치 저평가됐다, 한국의 코스피 저평가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주식을 사면서 11월 이후로는 주가가 오르고 환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코스피가 올라도 어디까지 오를지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올라도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김영익 교수님께서 보시는 연말 증시 전망치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앞서 제가 명목 GDP로 보면 적정 수익 3천이다. 이게 3천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M2나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보면은 현재 한 10% 정도 저평가됐다. 한 10% 정도는 연말까지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말 지수는 저는 2,700 그 안팎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영익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있으신가요? 그동안 우리 수출에서 가장 부진했던 게 반도체였어요. 반도체 수출 비중이 2018년 18% 갔다가 최근에 14%로 떨어졌는데요. G20 선행지수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경기가 앞으로 어느 정도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경기 관련주죠. 그래서 가장 저는 유망한 섹터가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나 그 기업의 소재 장비를 공급하는 이런 회사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조선업종도 앞으로 그 3년, 5년 많은 거 수주를 받아놨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하면서 이익을 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시는 분들, 앞으로 미래가 막막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 또는 위로의 메시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올해 물가가 높은데요.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한 2% 중후반으로 진입할 겁니다. 내년에는 물가 상승률이 좀 안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어려운 거는 우리 임금은 올렸는데 물가 상승률이 낮았죠. 그래서 우리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 다 같이 어렵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체로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요. 과거처럼 많이 쓸 수는 없고요.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직장에 다니신 분이라면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승급하고 더 많은 연봉을 받아야지 우리가 지탱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투자를 하면서 되게 근시안 쪽으로 한 달, 일주일 내지 또는 한 달 이렇게 되게 짧은 시간을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과가 좀 안 좋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단기를 보고 근시안 쪽 투자를 하면요, 부자 못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두 증권회사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은 20대 수익률, 20, 30대 수익률이 가장 낮았어요. 그래서 왜 낮은가 제가 그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첫 번째로 그 20, 30대가 단기 투자를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20, 30대에는 축적된 금융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돈을 많이 불려야 되는데 축적된 금융자산 금액이 적으니까 이걸 빨리 늘리기 위해서 신용을 많이 쓰더라는 겁니다.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증권회사에서 신용 그거 장기적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작게는 3개월짜리도 있고 9개월짜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리 굉장히 비싸죠. 단기 투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익률이 낮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소수 종목에 너무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 종목이 맞으면은 그 주가가 많이 오르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가 있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5종목 이상은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단기 투자하고 소수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낮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젊은 분들한테는 제 대신증권 입사 동기 농부 투자라고 박영옥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 정말 어려웠었어요.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지금 수천억 돈을 주식시장에서 벌었지 않습니까?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면은 그분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분들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요. 다 100세까지 사실 겁니다. 100세까지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좀 멀리 내다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해야 되고요. 그리고 꼭 채권 투자하셔야 됩니다. 채권 투자하면은 채권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 미래의 물가 상승 지수로 있거든요. 채권을 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가 경기를 공부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경기 순환을 알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주 소액이라도 채권 투자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하락세가 주춤하면서 집값 바닥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김영익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한국 부동산 통계를 보니까요, 사실 집값이 급락했었습니다. 지역별로 다르지만 어떤 지역은 오르기 전 수준까지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많이 떨어진 지역 중심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균적으로는 여기서 부동산 지수가 여기서 크게 급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소득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금리가 장기적으로 더 떨어질 텐데 현재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집값이 계속 오르기는 힘들다. 계속 현 수준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아주 중장기적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인구 고령화, 가계부채 이런 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그래도 집값이 올랐던 거는 소득이 증가했고 가구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하락하면서요, 앞으로 소득 증가 속도가 많이 둔화되는, 머지않아 우리 임금이 정체되는 상태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 가구 수가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29년 정점이에요. 머지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핵심 지역, 제가 저성장은 차별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수의 핵심 지역은 차별화돼 가지고 올라갈 수 있지만은 평균적으로는 저는 집값이 올라가기가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대가 오고 있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고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요소가 하나가 금리죠.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은 부동산 가격은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금리가 내년 가면서는 떨어지리라 보고 있어요.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죠. 그 다음에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 9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률 9%, 우리가 6%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3%대까지 떨어지고요. 내년에는 특히 미국 소비가 위축되면서 아마 물가 상승률이 2%대 중후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를 낮아질 수밖에 없죠. 금리가 낮아지면 집값이 오르지 않느냐. 그런데 집값을 결정하는 게 금리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경기예요. 소득입니다. 우리가 소득이 증가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집을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리는 저는 이미 그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서서히 떨어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작년 10월에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4.6%까지 갔다가 올 2월에 3.2% 떨어졌다가 지금 4.3%인데요. 아직 정고점은 돌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금리가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떨어지는 과정에서 반등이다. 금리는 다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소득이 있어야지 집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오른다.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진다. 금리하고 집값하고 일방적인 해석은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통계를 보면요. 어떤 때는 금리가 오를 때 집값도 오르고 주가도 올랐었어요. 그때는 경기가 좋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금리가 떨어질 때도 경기가 나쁘면요. 자산가격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값을 결정 요인을 생각할 때 금리뿐만 아니라 우리 소득도 꼭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집값이 조금 내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직장인들에게는 꿈도 못 꾸는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김영익 교수님이 보시기에 적정 집값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예, 사실 집값의 적정 수준은 낼 수가 없는데요. 지금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달 KB 국민은행 통계 보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 원이 약간 넘던데요. 이거는 우리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거죠. 이런 의미에서 PIR이라고 그러는데요.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최근에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니까요. 1분기 통계까지 나왔습니다만 PIR이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11배 정도 돼요. 그런데 2012년부터 거기가 통계가 나와 있던데요. 평균이 9배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거의 20% 가깝게 집값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세 이런 거에 비해서도 그 통계 보면요. 거의 가깝게 20% 고평가되어 있어요. 아직도 집값은 고평가되어 있다. 물론 그 사이 이제 소득이 오르면은 이게 PIR이 좀 낮아지겠습니다만 소득 증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어떻든 이런 지표로 보면은 현재도 20% 안팎 가급 평균에 비해서 고평가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집을 산다는 것은 되게 큰 액수의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집을 쌀 때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집값 바닥이 언제일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김영익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집값 바닥의 시기는 언제일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주가 바닥이 언제인지도 알 수가 없고 집값 바닥도 언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미 그 집값이 지역에 따라가 차이가 있지만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서 한 번 더 좀 떨어지려고 보고 있는데요. 심리지수 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아마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저는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값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더 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소득, 우리 금리 이런 걸 고려하면 또 급등할 가능성도 낮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한 2, 3년 그냥 왔다 갔다 집값이 제자리 걸음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집은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꼭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급매물도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집을 사시는 게 괜찮은데 집을 살려면 워낙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은행에서도 엄청 많은 돈을 빌려야 되죠.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보면서 좋은 살고 싶은 지역을 찾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소멸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집값은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90년대 그 집값이 붕괴되면서 80년대 말에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집값이 오를 때는 집이 투자재다. 그리고 92년 집값이 급락하면서 그때부터는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죠. 집은 단순하게 사는 곳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중기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는 그게 사고의 전환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집값이 그동안 가계부채가 넘다, 그 다음에 인구 고령화가 된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한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집값을 떠받쳤고 올랐던 것은 우리 소득이 꾸준히 증가했고 가구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잠재 성장이 2%, 2030년 가면 1% 안팎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실질 소득 늘어나는 속도가 1%도 될 수 있고 정체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득이 별로 안 늘어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집 살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구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집값이 상승했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2029년이
가구수 정점이라는 겁니다. 몇 년 안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지역에 차별화돼서 올라갈 수가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집값이 지난 몇 년처럼 그렇게 오를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오히려 장기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든지 평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투자도 많이 하려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보면은 정말 그 차별화가 심화됐거든요. 서울 핵심 지역은 정말 많이 오르고요. 그다음에 주변 지역은 별로 안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소득 차별화가 심화되면서 그런 차별화는 더 심화될 겁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아무데나 뭐 이것저것 부동산 사가지고 돈 버는 시대는 저는 그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계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6%로 너무 높습니다. 지금도 높은데 여기서 부동산 비중을 더 늘린다는 거는 저는 수익률과 낮추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는 부동산 비중 줄이고 전월세 보증금을 빼면은 우리 가계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서 금융자산이 16%밖에 안 되는데 금융자산을 더 늘릴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비중이 가계자산이 76%고 그 다음에 전월세 보증을 빼면 순금융자산 평균 16%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비중은 76%, 60% 정도로 낮춰도 된다는 거고요. 대신 그만큼 금융자산을 늘려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자산 하면은 은행예금, 그 다음에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주식 채권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이런 식의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금융자산을 전체적으로 늘리되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하고 채권 비중을 꾸준히 이거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월급으로는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꾼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높은 집값에 좌절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소득이 많이 올라가든지 가대평가된 집값이 많이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저는 뭐 젊은 사람들 보면서 집값이 좀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거는 개인적인 소망인데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그 비싼 집을 사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어야 되고요. 근로소득 가지고 사실 집 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을 우선은 금융자산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으로 잘 활용해가지고 그거를 일려가지고 집 사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금융이 중요한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김영익 교수님을 사칭하여 시청자들에게 약간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 유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신고하고 없애기도 합니다만, 어떤 때는 뭐 한 주에 40여 개를 신고해야지 없애기도 했습니다만,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 이름으로 종목 추천하면 다 사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속으셔가지고 큰 재산상의 손해를 보신 분들이 저한테 나중에 연락이 오는데요. 저는 종목 추천 전혀 안 합니다. 저는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뭐 종목 추천하라, 어떤 주식을 사시라 팔라라 이럴 때는 전부 저를 사칭한 것이라고 보시고요. 제가 그런 사칭을 좀 막기 위해서 이번에 그 김영익의 오피셜 스타디 뭐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종목 추천 안 합니다. 거시경제 흐름만 말씀드리고요. 주가 흐름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 이름으로 종목 추천한다. 그거는 무조건 사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그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요새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 로버트 실러 교수가 하는 이야기죠.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금융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은 그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방송도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금융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